안녕하세요. 루소의 사회계약론입니다. 출판사는 흥신문화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이렇게 좋은 날, 좋아하는 루소 책을 읽을 수 있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후에 루이 16세가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왕국이 파멸된 것은 루소와 볼테르 때문이다. 라고 했죠. 이와 같이 루소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회계약론과 인간 불평등 기원론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읽어드릴게요. 루소, 프랑스의 사상가 소설가, 171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고 10세 때 아버지마저 집을 나가버리는 등 불우한 소년기를 보냈다. 1749년 디종의 아카데미 현상 논문에 당선되었고 이것이 학문과 예술론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사상가로서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그 후 저작에만 몰두하여 불평등 기원론, 정치 경제론, 신엘로이스 등 많은 저술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에밀이 출판되자마자 학교 교육을 비판하고 교회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파리 학부에 의해 제소당하여 분서령과 체포령이 내려지자 유럽 각지를 방랑하는 유배 생활이 시작된다. 1770년 파리로 돌아온 루소는 자기 변호를 위한 작품 루소 장자크를 재판하다를 쓰고 고독한 산책가의 몽상을 집필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사회계약에 대해 나는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생존하는 일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가 그저 저항력에 의해 각 개인이 자연 상태에 머무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극복하기에 이르는 지점에까지 도달했다고 상정한다. 그때는 이 자연 상태는 이미 존속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인류는 만일 생존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새로운 힘을 산출하지는 못하고 단지 이미 있는 힘을 결합하고 방향 지을 수 있을 뿐이므로 생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단이란 집합함으로써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총알을 만들어내어 그것을 유일한 원동력으로 삼고 일률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일 외에는 이젠 아무것도 없다. 이 힘의 총알은 많은 사람들의 협력에 의해서밖에 생기지 못한다. 그런데 각자의 힘과 자유는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보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 없이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일 없이 어떻게 힘과 자유를 구속할 수 있을까? 나의 주제로 되돌아가서 생각하면 이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각 구성원의 몸과 재산을 공동의 힘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결합의 한 형식을 찾아낼 것,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것,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이고 사회계약이 그것에 일종의 해결책을 준다. 이 계약의 여러 조항은 행위의 성질에 의해 매우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수정하면 공허하고 무효한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때문에 이 조항은 모름지기 정식으로 공포된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이지만 어디에서나 같은 내용으로 안목 속에 받아들여지고 시인되고 있었다. 사회계약이 깨어지고 그래서 각자가 자기 자신의 최초의 원리로 돌아가 계약에 입각한 자유를 잃고 그 때문에 버린 자유의 자연을 모두 되찾기까지는 이 여러 조항은 바르게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다음의 유일한 조항에 귀착한다. 즉, 각 구성원들이 그 모든 권리와 함께 자신을 공동체 전체에 전면적으로 양도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 자신을 고스란히 양도해버리면 모든 사람들의 조건은 같아지며 또 모든 사람들은 조건이 같은 이상 어느 누구도 남의 조건을 무겁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양도는 망설임 없이 행해지므로
결합은 최대한 완전하고 어느 구성원도 이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만일 특정한 사람들의 손에 어떤 권리가 주어진다면 그들과 공증 사이에 서서 심판할 수 있는 공통의 사용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각자는 어떤 점에서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어서 이내 모든 일에 관해 재판관이 되기를 주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 상태가 존속될 것이고 또 결합은 필연적으로 압제적이 되거나 공허한 것이 될 것이다. 요컨대 각자는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양도하고 그러면서도 누구에게도 자기를 양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권리를 받지 않는 어떤 구성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람은 잃는 모든 것과 동등한 가치의 것을 손에 넣고 또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존하기 위한 보다 많은 힘을 손에 넣는다. 그러므로 만일 사회계약에서 그 본질적이 아닌 것을 제거하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에 귀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 각자는 모든 몸과 힘을 공동의 것으로서 일반 의지의 최고의 지도하에 둔다. 그리고 우리는 각 구성원을 전체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일괄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결합 행위는 즉시 각 계약자의 특수한 자기를 대신하여 하나의 정신적이고 집합적인 단체를 만들어낸다. 그 단체는 집합에서의 투표자와 같은 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이와 같은 행위에서 통일과 공동의 자아 그리고 생명과 의지를 받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이 공적인 인격은 지난날에는 도시국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공화국 또는 정치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수동적으로는 구성원으로부터 국가라고 불리고 능동적으로는 주권자라 불리며 동일한 종류의 것과 비교할 때는 권력체라 불린다. 구성원에 관해 말하면 집합적으로는 인민이라는 이름을 갖지만 개체로는 주권에 참가하는 것으로서는 시민, 국가의 법률에 복종하는 것으로서는 신민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런 용어는 종종 혼동되어 한쪽이 다른 쪽으로 오용된다. 다만 이런 용어가 정확한 의미로 사용될 때 그것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부의 악패와 그 타락의 경향에 대해 개별 의지가 끊임없이 일반 의지에 대항하여 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끊임없이 주권에 대항하려고 애쓴다. 이 노력이 증대함에 따라 국가 조직은 더욱더 악화된다. 그리고 그 경우 통치자의 의지에 저항하여 그것과 균형을 유지하는 단체 의지는 달리 존재하지 않으므로 머지않아 통치자가 마침내 주권자를 압박하여 사회계약을 파기할 때가 올 것이 틀림없다. 이것이야말로 마치 노쇠와 죽음이 끝내 인간의 신체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정치체의 안정에서부터 꾸준히 그것을 파괴하려는 불가피한 내재적인 학이다. 정부가 타락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길이 있다. 즉 정부가 축소되는 경우와 국가가 해체되는 경우이다. 정부가 축소되는 경우는 그 구성원의 수가 다수자에게서 소수자에게로 옮겨갈 때, 즉 민주정에서 귀족정으로, 귀족정에서 군주정으로 옮겨갈 때이다. 이것은 정부의 자연적인 경향이다. 만일 반대로 정부 구성원의 수가 소수에서 다수로 옮겨간다면 정부가 이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역행은 불가능하다. 사실 정부가 그 형태를 바꾸는 것은 그 힘이 다하여 종래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약해진 경우뿐이다. 그런데 만일 정부의 지배 범위가 더 확대됨으로써 태가 헐거워지면 그 힘은 사라져버리고 정부의 수명은 더욱더 줄어든다. 그러므로 용수철이 약해짐에 따라 그것을 고쳐서 바싹 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는 국가는
멸망해 버릴 것이다. 국가가 해체되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로 통치자가 법률에 따라 국가를 다스리지 않고 주권을 빼앗는 경우이다. 그때는 현저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정부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즉, 큰 나라가 해체되고 거기에 따라 그 속에 또 다른 국가, 정부의 구성만으로 구성되고 남은 인민으로서는 이제는 그들의 지배자나 혹은 참주일 뿐인 국가가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주권을 탈취하자마자 사회계약은 깨어지고 일반 시민은 모두 당연히 그들의 자연적 자유에 복귀하여 복종을 강요당하기는 해도 의무주어지지는 않게 된다. 둘째, 정부의 구성원이 단체로만 행사해야 할 권력을 개별적으로 탈취하는 경우에도 이 같은 일이 생긴다. 이것도 역시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그리고 이것이 일으키는 혼란은 더욱 크다. 이 경우에는 이를테면 행정관과 같은 수의 왕이 생기고 국가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분할되어 멸망하거나 또는 형태를 바꾼다. 국가가 해체될 경우 정부의 악패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아나키, 무정부 상태라는 공통된 이름으로 불린다. 이것을 구분하면 민주정은 중우정치로, 귀족정은 과도정치로 타락한다. 덧붙이면 왕정은 참주정치로 타락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말은 애매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통속적인 의미로 참주란 정의와 법률을 무시하고 폭력으로서 지배하는 국왕이며 보다 정확한 의미로는 아무런 권리 없이 왕권을 가로채는 개인을 말한다. 그리스인은 이 참주란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좋은 왕, 나쁜 왕의 구별 없이 그 권리가 합법적이지 않은 자를 참주라고 이름지었다. 이렇게 참주와 찬탈자는 같은 의미를 가진 두 가지 말이다. 다른 것에 다른 이름을 주기 위해 나는 왕권의 찬탈자를 참주, 주권의 찬탈자를 전제군주라고 부른다. 참주란 법을 침범하여 왕권을 빼앗는 자이지만 통치할 때는 법을 따른다. 전제군주란 법 자체를 초월한 자이다. 그래서 참주는 전제군주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전제군주는 항상 참주이다. 주권은 어떻게 하여 유지되는가? 주권자는 입법권 이외의 어떤 힘도 가지지 않으므로 법에 의해서밖에 행동하지 못한다. 더구나 법은 일반 의지의 정당한 작용이기 때문에 인민은 집회했을 때만 주권자로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인민의 집회라니 터무니없는 공상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공상이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변한 것일까? 정신적인 일에 있어서 가능성의 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한계를 좁히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나약함, 악덕, 편견이다. 비열한 인간은 위대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결코 믿지 않는다. 천한 노예는 자유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비웃는다.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이룬 바탕으로 이제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잘 생각해보자. 고대 그리스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로마 공화국은 위대한 국가였고 로마시는 위대한 도시였다고 생각한다. 최후의 인구조사에서 무기를 가진 40만의 시민이 로마에 있었다. 또 예속민, 외국인, 여자, 어린이, 노예를 제외하고 400만 이상의 시민이 있었다. 이 수도와 그 주변의 수많은 인민이 자주 집회를 가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하고 상상할 것이다. 그런데 로마의 인민이 집회를 하지 않았던 주는 거의 없었고 일주일에 몇 번이나 집회를 가졌었다. 로마의 인민은 주권자로서의 권리뿐 아니라 정부의 여러 권리 중 일부도 행사했다. 그들은 여러 종류의 문제나 사건을 해결했다. 그리고 이 인민 전체가 공공의 광장에서는 자주 시민인 동시에 행정관이었다. 여러 국민의 초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이 마케도니아와 프랑크 같은
군주 정부에서조차도 로마에서와 같은 집회를 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떻든 이 의심할 수 없는 사실만으로도 온갖 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이다. 현존의 것에서 가능한 것으로 하고 논하는 것은 건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주권은 어떻게 하여 유지되는가? 인민이 주권을 지닌 단체로서 합법적으로 집회를 가짐과 동시에 정부의 재판권과 집행권이 중지되어 최하층의 인민의 신체도 최상급의 행정관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신성불가침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대표되는 자가 스스로 나가 있는 곳에서는 이미 대표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로마의 민회에서 일어난 소동의 대부분은 그 규칙을 모르거나 무시한 데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이 경우 집정관은 인민의 의장에 지나지 않고 호민과는 단순한 대변자일 뿐이며 따라서 원로원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통치자가 실제적인 권력자를 인정하거나 혹은 인정해야 하는 이 권한 정지 기관은 항상 통치자에게는 무서운 존재였다. 또 정치제의 방패요, 정부의 제어기관인 이 인민의 집회는 어느 시대에도 통치자들이 두려워하는 바였다. 때문에 그들은 시민들이 이러한 집회를 열지 못하게 온갖 배려와 반대, 방해와 감언을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탐욕스럽고 나태하고 소심해서 자유보다도 평안을 좋아할 때는 증가하는 정부의 힘에 오래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정부 측의 압력이 끊임없이 증가함에 따라 주권은 결국 소멸한다. 또 도시국가의 대부분이 그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채 몰락하고 만다. 그러나 주권과 전제정부 사이에 때로는 중간에 힘이 끼어드는 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말해야겠다. 다음은 인간 불평등 기원론 제1부입니다. 인간의 자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그 기원에서 고찰하고 말하자면 종의 최초의 발화 속에서 검토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나는 인간의 연속적인 발전을 통해 그 신체적 구조를 탐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테면 인간이 마침내 지금과 같은 상태로 되기까지 최초에 도대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동물의 체계 속에서 탐구하기 위해 나는 멈춰서지 않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듯 인간의 길게 자란 손톱이 애초에는 동물처럼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러진 손톱이 아니었다든가, 인간이 곰처럼 털로 뒤덮여 있지 않았다든가, 또 네 발로 걷고 있었으므로 시선이 땅바닥으로 향하게 되어 시야가 몇 발짝 앞으로 국한되어서 그 관념의 특성과 한계를 동시에 나타내지 않았었다든가 하는 따위의 일을 나는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막연한 관념적인 억측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비교 해부학은 아직 진보하지 않았으며 박물학자의 관찰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므로 그 같은 토대 위에 견고한 추리의 기초를 세울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점에 대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초자연적인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또 인간이 점점 그 사지를 새로운 습관에 적용시켜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됨에 따라 인간의 내면과 외면과의 양쪽 구조 속에 일어났을 모든 변화는 고려에 넣지 않고 인간은 어느 시대에나 오늘날 나의 눈에 비치는 것과 똑같은 그 손을 쓰고 자연 전체의 시선을 보내며 광대한 하늘의 넓이를 눈으로 측량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두자. 이처럼 구성된 존재로부터 그가 받았을지도 모르는 모든 초자연적인 재능과 오랫동안의 진보에 의해 비로소 획득할 수 있었던 모든 인위적인 능력을 제거해버린다면, 즉 인간을 자연의 손으로부터 나온 그대로의 상태에서 고찰해보면 나는 그곳에서 어떤 동물보다도 약하고 다른 동물에 비해 민첩하지는 못하나 결국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유리한 구조를 부여받은 하나의 동물을 떠올리는 것이다. 나는 그가 한 그루의 떡갈나무 아래서 배를 채우고 시냇물을 발견하면 곧 갈증을 해소하고
양식을 제공해 주었던 바로 그 나무 밑동에서 잠자리를 발견하는 일을 생각한다. 이리하여 그 욕망은 채워졌던 것이다. 대지는 자연 그대로의 풍요함으로 방치되고 아직도 도끼를 잡아본 일 없는 대상림으로 뒤덮여 있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모든 종류의 동물의 먹이 창고와 은신처를 제공한다. 인간은 그런 동물 사이에 분산하여 그들이 사는 교지를 관찰하고 모방하며 이리하여 금수 본능의 영역에까지 오른다. 더구나 동물은 어떤 종이나 자기 고유의 본능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인간은 아마 자기에게 특유한 본능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서도 모든 본능을 자기 것으로 하여 다른 동물이 각기 나누어 가진 갖가지 먹이의 대부분을 똑같이 자기 먹이로 하고 그 결과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쉽게 자기 생활의 기반을 발견한다는 유리한 점도 가지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불순한 기후와 매서운 계절에 익숙해지고 피로에 견딜 수 있도록 단련되며 그리고 맨발로 무기도 없이 다른 야수로부터 자기의 생명과 먹이를 지키거나 그에게서 도망치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은 불사신의 체격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아이들은 그 아버지의 뛰어난 체격을 지니고 태어나 그것을 만들어낸 훈련 과정을 다시 거쳐 강하게 되고 이리하여 인류가 지닐 수 있는 가장 강건한 체격을 획득한다. 자연은 그들에 대해 바로 스파르타의 법률이 시민의 아이들에 대해 간 것과 똑같이 행동한다. 즉 자연은 훌륭한 체격의 사람들을 더욱 튼튼하고 늠름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 도태시켜버리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연은 우리의 사회와는 다르다. 즉 우리의 사회에서는 국가는 아이들을 아버지의 짐이 되게 함으로써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을 무차별하게 죽여버리는 것이다. 미개인의 신체는 그가 알고 있는 단 하나의 도구이므로 그는 그것을 오늘날에는 연습 부족으로 우리 신체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갖가지 용도에 사용한다. 그리고 미개인의 필요에 쫓기어 획득하는 힘과 민첩함을 우리에게서 빼앗는 것은 실로 우리 생활의 지혜인 것이다. 만일 그가 도끼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그의 손목이 저렇게 굵은 가지를 꺾을 수 있겠는가? 만일 투석구를 가지고 있었다면 손으로 저렇듯 힘껏 돌을 던질 수 있었겠는가? 만일 사다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저렇듯 가볍게 나무에 오를 수 있겠는가? 만일 말을 가지고 있었다면 뛸 때 저렇듯 빠를 수 있겠는가? 이런 도구나 기계를 모두 몸 주변에 모을 만한 여유를 문명인에게 주어보자. 그가 쉽게 미개인을 압도하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기의 모든 힘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항상 어떤 일에나 준비가 되어 있는, 말하자면 항상 자기의 전체를 몸에 지니고 행동한다는 일이 얼마나 유리한가를 곧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홉스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인간은 본디 대담하여 공격하고 싸우는 일 외에는 바라지 않는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그와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컴벨런드나 푸펜도르프 역시 그것을 보증하고 있다. 즉 자연 상태에 있어 인간보다 더 겁쟁이는 없다. 그는 언제나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바스락대는 소리를 듣거나 사소한 움직임만 봐도 곧 도망칠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럴지 모른다. 그러므로 그가 당연히 기대해도 되는 육체적인 행불행을 자기가 식별할 수 없고 또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자기의 힘을 대항할 수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새로운 광경에 그가 겁을 먹을 것은 분명하다. 단 자연 상태에 있어서는 만사가 극히 단조롭게 진행되어 토지의 표면도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정념이나 변덕에 의해 야기되는 그 갑작스러운 더구나 끊임없이 변화를 입는 일이 조금도 없으므로 이상과 같은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미개인은 동물들 사이에 분산하여 생활하고 일찍부터 그들과 힘을 겨루는 상태에 있으므로 그는 곧 동물과 비교를 하게 된다. 그리고 동물이 힘에 있어서는 인간보다 뛰어난 것 이상으로 인간이 지혜에 있어서는 동물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느끼면 인간은 그때부터 동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튼튼하고 민첩하고 용감한 미개인, 그들은 다 그러하지만 한 사람을 돌과 몽둥이로 무장시켜
한 마리의 곰이나 이리와 겨루어 보게 하라. 그러면 적어도 위험이 상호적이라는 것을 몇 번 경험한 뒤에는 본디 서로 공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야수들은 인간이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사납다는 점을 발견했을 것이므로 인간을 쉽게 해치는 일은 거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보다 실제로 더 강한 동물을 대할 때 인간은 그런 동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더 약한 다른 동물과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되는 셈이지만 그런 동물이라도 역시 생존을 계속하고 있다. 더욱이 인간은 그들에 못지않게 발이 빠르고 나무 위에 거의 완전한 피난처를 발견하므로 언제 어디서 만나더라도 취사 선택은 자유이며 도망을 치거나 싸우는 것도 뜻대로 할 수 있는 유리함이 있다. 게다가 어떤 동물일지라도 자기 방위나 극도로 굶주렸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디 인간과 싸우려는 생각은 하지 않으며 특히 또 어떤 종이 자연에 의해 다른 종의 먹이가 되도록 정해져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맹렬한 반감을 인간을 향해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것보다도 더 가공할 적이며 인간이 그것을 막는데 그와 같은 수단을 갖추지 못하는 다른 적은 타고난 병약과 유소와 노쇠 등 모든 종류의 병이다. 그것은 우리의 약함의 슬픈 표시이며 그 처음의 두 가지는 모든 동물의 공통되나 마지막 것은 주로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과 관계되는 것이다. 유소에 대해서는 이런 일을 지적할 수 있다. 인간의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어디에나 데려가고 갈 수 있으므로 많은 동물의 암컷보다 훨씬 더 쉽게 아이를 기를 수 있다. 그러나 동물의 암컷은 한편으로는 그 먹이를 찾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그 새끼에게 젖을 먹여 키우기 위해 계속 고생을 해가며 바쁘게 돌아다녀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어머니가 위험에 빠지게 되면 어머니와 함께 아이도 위험에 빠질 우려는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 위험은 새끼가 오랫동안 자기 힘으로 그 먹이를 찾아 나설 능력이 없는 수많은 다른 동물류에도 공통된 일이다. 그리고 인간의 유소기간이 동물보다 길더라도 수명이 역시 그만큼 길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거의 평등하다. 다만 유년기의 기간이나 태어나는 아이들 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칙이 있지만 그것은 지금 나의 주제는 아니다. 움직이는 일이나 땀을 흘리는 일이 적은 노인은 음식에 대한 욕구도 그것을 공급하는 능력과 함께 감퇴한다. 그리고 미개생활 덕분으로 그들은 통증이나 류마티즘에는 걸리지 않는다. 노쇠는 모든 괴로움 중에서도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완화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마침내 그들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또 자기 자신도 거의 모르는 사이에 사라진다. 병에 대해서 나는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이 의술을 비난하는 공허하고 잘못된 허풍스러운 말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을 가장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것을 가장 주의 깊게 연구하고 있는 지역보다도 인간의 평균 수명이 짧다고 결론 지을 만한 뭔가 확실한 관찰이 있는가 그 여부를 나는 물어보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술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치료법보다도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일이 더 많은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생활 양식에 있어서의 심한 불평등, 어떤 사람에게는 지루한 여가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과중한 노동이 있다는 것, 우리의 식욕과 정욕을 쉽게 자극하고 만족시키는 사태, 부자에게 변비를 일으킬 영양물을 주어 소화불량으로 괴롭히기 일수인 미식, 빈자의 조식, 그것조차 그들은 가끔 거르게 되고 그 때문에 그들은 어쩌다 먹을 기회가 생기면 정신없이 양껏 먹게 된다. 게다가 밤샘, 그 밖의 모든 종류의 무절제, 모든 정념의 과도한 열광, 정신의 피로와 소모, 온갖 상태에 있어서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 때문에 영원히 좀먹게 되는 무수한 비애와 고통. 이것들은 우리들 불행의 대부분이 우리 자신의 행위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우리가 자연히 명한 간소하고 한결같은 고독한 생활 양식을 지키고 있었다면 아마 이런 일은 대부분 피할 수 있었으리라는 불길한 증거이다.
자연이 만일 우리에게 건강한 운명을 지어주었다면 나는 이렇게 단언해도 된다. 사색하는 상태는 자연과 상반되는 상태이고 명상하는 인간은 타락한 동물이라고. 미개인의 훌륭한 체격, 적어도 우리의 독한 술로 그 몸을 못쓰게 만들지 않는 사람들의 체격을 생각해보면 또 그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노쇠 이외에는 거의 병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보면 인간의 병의 역사는 정치사회의 역사를 더듬는 것으로 쉽게 엮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진다. 그것은 적어도 플라톤의 의견이다. 그는 트로이의 포이전 때 포달레이오스와 마카온에 의해 사용되었거나 또는 인정된 몇 개의 약법에 대하여 이런 약이 일으킬 수 있는 각종 병은 당시 아직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켈수스는 오늘날 대단히 필요하게 된 식양법은 히포크라테스에 의해 발명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병의 원천은 거의 없었던 것이므로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는 거의 약이 필요치 않았으며 의사는 더더욱 필요치 않았다. 이 점에 있어서도 인류는 모든 다른 동물에 비해 조건이 결코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사냥꾼들이 뛰어 돌아다닐 때 허약한 동물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는 사냥꾼들에 의해 쉽게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냥꾼들은 심한 상처를 입은 동물들이 아주 교묘하게 치료하고 뼈와 다리까지 부러뜨렸어도 시간이라는 외과의 밖에는 다른 의사도 없이 일상생활 이외에는 아무런 양생법도 사용하지 않고 회복한 동물을 발견하고 있다. 이런 동물은 절개로 괴로워하거나 약재로 중독되거나 또 절식으로 마르는 일도 전혀 없이 완전히 나은 것이다. 요컨대 훌륭한 의학은 우리 사이에서는 아무리 유효하다 하더라도 병든 미개인은 혼자 방임되어 자연 외에 희망을 걸 곳이 없으며 그 대신 그는 자기 병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것이 종종 미개인의 상태를 우리 상태보다도 바람직한 것으로 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인간과 미개인을 혼동치 않도록 조심하자. 자연은 자기가 돌봐줘야 할 모든 동물을 특별히 감싸준다. 그것은 자연이 이 권리를 어떻게 소중히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말이나 고양이, 소나 당나귀조차도 우리들 집에 있을 때보다는 숲속에 있을 때 대부분 덩치도 크고 튼튼하고 기운도 더 왕성하며 힘도 세다. 그러나 가축이 되면 이런 장점의 절반을 잃고 만다. 그러므로 이들 동물을 소중히 취급하고 기르려는 우리의 모든 배려가 오히려 그들을 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교적이 되고 노예가 되면 인간은 약해지고 겁이 많고 비굴해진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유약으로 말미암아 여성화한 생활 양식은 그의 힘과 용기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든다. 더욱이 미개 상태와 사육되는 상태를 비교했을 경우 사람과 사람의 차이가 동물과 동물의 차이보다 클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과 동물은 자연에 의해서 동등하게 취급되었으므로 인간은 그들이 사용하는 동물보다도 과외로 자기에게 주는 편의는 인간을 완전히 타락시키는 특수한 원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벌거벗은 채 집도 없이 산다거나 그 밖에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모든 무용지물을 갖지 못한 일은 이들 최초의 인류에게 그다지 큰 불행이 아니고 특히 그들의 보존에 있어서 그다지 큰 장애도 아니다. 그들은 털이 많은 피부를 지니지 않았지만 따뜻한 지방에서는 이를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겠지만 추운 지방에서는 인간이 정복한 동물의 털 가죽을 자기 것으로 하는 법을 배운다. 인간은 뛰기 위해 두 다리가 있고 자기를 방어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 두 팔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아이는 아마 더디게 걷게 될 것이고 몸 동작도 늦게서야 익히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며 이것은 다른 동물에게서는 볼 수 없는 장점이다. 다른 동물들은 어미가 쫓기게 되면 새끼를 버리든가 새끼의 걸음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니카라과 지방에 있는 어떤 동물의 예가 그렇다. 이 동물은 여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인간의 손과 같은 발을 지녔다. 코레알에 의하면 이 동물은 배 밑에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 어미가 도망쳐야 할 때는 새끼를 그 속에 넣는다고 한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멕시코의 트라코돈이라는 동물과 같은 종류이며 그의 암컷은 같은 용도를 위해 같은 주머니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나중에 다시 언급할 예정이지만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 진기하고 우연한 상황의 일치를 상정하지 않는 한 애초에 의복 또는 주거를 만들어낸 자가 실은 그다지 필요치 않은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느 점으로 보나 명백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때까지 그런 것은 없어도 되었고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견디어온 생활 양식을 어른이 되면서부터 왜 견딜 수 없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혼자 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언제나 위험 앞에 놓여있는 미개인은 동물과 똑같이 잠자는 일과 가볍게 조는 일을 좋아했을 것이다. 동물은 거의 생각하는 일이 없으므로 생각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자고 있다. 자기 개체의 보존이 미개인에게는 유일한 걱정거리이므로 그가 수련을 쌓는 가장 큰 능력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나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는 일이 없도록 몸을 지키기 위해 공격과 방어를 주요한 목적으로 삼는 능력일 것이다. 반대로 유약함과 정욕에 의해 비로소 완성되는 기관은 언제나 조잡한 상태에 머무를 게 틀림없으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어떤 종류의 섬세함도 파고들 여지가 없게 된다. 그리고 그의 감각은 둘로 나뉘게 되어 촉각과 미각은 극단으로 조잡해지고 시각, 청각, 후각은 몹시 예민해질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동물의 상태이며 그리고 또한 여행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대부분의 미개 민족이 처한 상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희망봉의 호텐도트인들은 네덜란드인이 망원경으로나 볼 수 있는 먼 외양에 있는 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놀랄 것도 없고 또 아메리카 미개인이 최우량의 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후각으로 발자국을 냄새 맡아 스페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낸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으며 또는 이 모든 야만적인 민족이 태연하게 그 벌거숭이 생활을 견디고 고추를 사용해서 그 미각을 자극하고 유럽의 술을 물처럼 마신다고 해서 놀랄 것도 없다. 이상으로 나는 물리적인 인간을 고찰했다. 지금까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